학창시절 동창에게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던 여성이 최초의 여자 3스타 군단장이 되었고 이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동창들이 또 다시 그녀를 조롱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의 칼바람이 철책을 울부짖음처럼 핥히고 지나갔다. 대한민국 최전방을 책임지는 제7기동군단, 승진군단의 지휘통제실은 바깥의 혹한과 달리 뜨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군사분계 선MDL 일대의 지형과 아군 부대의 배치 현황이 촘촘하게 펼쳐져 있었다. 군단장, 육군 중장 강지우는 스크린 앞 지휘석에 앉아 작전 참모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어깨 위에 빛나는 3개의 별 무궁화가 수놓아진 계급장은 그녀가 걸어온 길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다. 야전 지휘관으로서 여성이 오를 수 있는 사실상의 정점.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 불렀지만 그녀에게 그 모든 수식어는 부질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것은 오직 지도 위의 붉은 선과 그 너머에서 수만 장병의 어깨에 실린 대한민국의 안위뿐이었다. 이상, 적 동향 및 아군 대비 태세 보고를 마칩니다. 충성. 수고했다. 동계 작전 기간 단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전 지휘관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군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가 녹아 있었다. 그녀의 지시에 지휘통제실의 모든 장병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때 군단장 부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적인 우편물 하나를 건의 ULSS유다.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두어도 될 법한 일이었지만 부관이 직접 들고 온 것은 보낸 이의 이름이 예사롭지 않다는 뜻이었다.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려한 은박 장식이 새겨진 봉투를 받아들었다. 발신인은 청주 여자고등학교 35기 동창회. 순간 지우의 뇌리에 잊고 있던 혹은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의 풍경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졸업 후 25년. 단 한 번도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시간의 편린들이었다. 초대장에는 그리운 벗들아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라는 감상적인 문구와 함께 서울의 최고급 호텔인 더 로열 서밋 호텔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우는 무심하게 초대장을 넘겼다. 그리고 동창회 준비위원 명단에서 2개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숨이 순간 멎는 듯했다. 박소희, 최미나. 그 이름들은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그녀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을 쑤시고 들어왔다. 머릿속에서는 아득한 과거의 교실, 그 소란과 냉대, 그리고 비릿한 우유 냄새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낡은 교복, 가난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낡은 책가방. 어린 지우는 교실 구석에서 늘 혼자였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병든 할머니와 함께 사는 그녀에게 말을 거는 친구는 거의 없었다. 그 구석진 자리는 그녀만의 섬이었다. 그리고 그 섬을 가장 집요하게 침범하는 이들이 바로 박소희와 최미나였다. 소희는 부유한 사업가의 딸이었고 미나는 그런 소희의 옆에 붙어 다니며 위세를 빌리는 그림자였다. 그들에게 지우의 가난과 불행은 최고의 놀잇감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급식으로 나온 우유. 선천적인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지우에게 박소희가 우유팩을 들고 다가왔다. 강지우, 너 또 우유 안 마시지? 편식하면 키 안 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왜소한 거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 이거 마시면 배 아파. 정말이야. 어머, 핑계는. 촌스럽긴. 세상에 우유 못 마시는 사람도 있냐? 최미나가 옆에서 키득거리며 소희의 말에 힘을 보탰다. 그러게. 이러니 남자애들이 널 그림자 취급하지. 그들은 지우의 턱을 억지로 붙잡았다. 그리고 비릿한 흰 액체를 입안으로 쏟아부었다. 쿨럭거리며 뱉어내려는 지우의 입을 막고 그들은 즐겁다는 듯 웃어댔다. 그날 오후 지우는 복통으로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조퇴해야 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소희와 미나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다. 군단장님, 참석 여부를 알려주셔야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부관의 목소리에 지우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초대장을 지휘봉처럼 단단히 말아주었다.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었다. 스스로에 대한 증명, 그리고 과거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작별의 인사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관사로 돌아온 지우는 역사학자인 남편 윤태영에게 초대장을 건넸다. 태영은 아내의 눈빛만 보고도 그녀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짐작했다. 가서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거지.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군단장 강지우가 아닌 17살의 상처받은 강지우로 돌아갈까봐 겁이 났다. 태영은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걸 이겨냈어. 당신이 걸어온 길이, 당신 어깨의 별들이 그걸 증명하잖아. 가서 군단장인 척할 필요도 없어. 그냥 수많은 상처를 이겨내고 지금을 살아가는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와. 그들에게가 아니라 과거의 당신에게. 남편의 말은 언제나처럼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래, 피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조롱에 무너지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을 이끄는 지휘관이었다. 지우는 결심했다. 더 로열 서밋 호텔. 그 화려한 허상의 세계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기로. 동창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밤은 인공의 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더 로열 서밋 호텔의 크리스털 볼룸은 성공과 부를 과시하려는 이들의 욕망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명품 브랜드 로고, 가식적인 웃음이 뒤섞여 어지러운 아우라를 만들어냈다. 강지우는 그 소란의 한가운데로 조용히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지만 깊이 있는 네이비 색상의 원피스를 선택했다. 과시하고 싶지도 그렇다고 움츠러들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의 등장은 처음에는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다. 몇몇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하네라는 무언의 평가가 담겨 있었다. 어머, 쟤 강지우 아니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근데 사는 게 좀 힘든가 봐. 얼굴이 그대로네.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라는 것은 가난하고 존재감 없던 학창시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뜻이었다. 지우는 엷은 미소로 그 모든 시선과 평가를 받아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여배우처럼 최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박소희가 등장했다.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최미나가 붙어 있었다. 소희는 유명 IT 기업 오너의 며느리가 되어 동창들 사이에서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얘들아, 나 너무 늦었지? 소희는 과장된 목소리로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지우를 발견했다. 그녀의 입가에 기다렸다는 듯 비웃음이 걸렸다. 그녀는 보란듯이 지우에게로 향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누구야? 강지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네. 이런 데는 어쩐 일이야? 소희의 목소리는 크고 날카로워서 주변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순식간에 지우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25년 전 교실의 풍경이 더 화려하고 잔혹한 무대에서 재현되는 순간이었다. 오랜만이야, 소희야. 미나도. 지우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평온함이 오히려 소희의 신경질적인 자존심을 건드렸다. 소희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꼴이 이게 뭐니? 아직도 그렇게 촌스럽게 하고 다녀? 뭐 하고 살아? 설마 아직도 청주 그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사는 건 아니지? 지금은 다른 곳에 살아. 그래? 결혼은 했고? 남편은 뭐 하는 사람? 어디 공장 다녀? 최미나가 옆에서 키득거리며 거들었다. 소희야, 뭘 그런 걸 물어봐. 뻔하지.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겠지 뭐. 두 사람은 지우를 앞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주변의 다른 동창들은 외면하거나 흥미로운 쇼를 보듯 방관했다. 그 누구도 지우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강자의 편이었다. 지우는 그들의 잔인한 희롱을 묵묵히 들었다. 분노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심장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덩이가 타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적의 포화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패배의 첫걸음이었다. 바로 그때 박소희의 눈이 뷔페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우유 주전자에 꽂혔다.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 잔인한 장난이 떠올랐다. 어머 지우야. 저기 우유 있다. 소희가 손가락으로 우유를 가리키며 악의적으로 웃었다. 최미나의 얼굴에도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게. 우리 지우 우유만 보면 기절하는데. 너 아직도 우유 못 마셔? 다 큰 어른이? 그 한마디에 지우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소름이 흘렀다.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시간은 그들에게 성찰이 아닌 오만함만을 더해주었을 뿐이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소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겨울 호수와 같았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니까. 지우의 나지막한 대답에 소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미나를 데리고 뷔페 테이블 쪽으로 향했다. 끔찍한 아기가 하얀 우유처럼 넘실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동창의 분위기는 성공한 이들의 자기 과시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동창 회장은 유명 기업의 임원이 된 동문, 강남의 빌딩을 산 동문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박수를 유도했다. 지우는 그 모든 소란으로부터 격리된 섬처럼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초연한 침묵이 박소희의 신경을 참을 수 없게 자극했다. 그녀가 기대했던 반응은 이게 아니었다. 강지우는 비참해하고 창피해하며 이 자리를 황급히 떠나야 했다. 감히 자신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 마땅했다. 하지만 지금의 지우는 마치 이 모든 유치한 소동을 한 수 위에서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오만함을 꺾어버려야 했다. 미나야, 나 좀 봐봐. 소희는 최미나에게 눈짓을 보내며 다시 뷔페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번에는 우유가 가득 담긴 와인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우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지우의 등 뒤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명백한 악의가 피어올랐다. 어머 강지우. 아직도 혼자 있네. 친구 없구나 넌. 소희가 바로 등 뒤에서 빈정거렸다.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완벽한 무시가 소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야 강지우.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소희가 소리치는 순간 그녀는 발이 걸린 것처럼 과장되게 휘청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 잔이 정확하게 지우의 등과 어깨를 향해 기울어졌다. 어머나, 어떡해. 소희의 가증스러운 비명과 함께 차갑고 비릿한 액체가 지우의 네이비색 원피스를 적셨다. 하얀 우유가 짙은 색 옷 위로 흉물스러운 얼룩을 만들었다. 25년 전 교실 바닥에서 느꼈던 그 끈적하고 역겨운 수치심이 다시 한번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최미나는 소희야, 괜찮아? 비싼 드레스에 우유 묻었겠다라며 소희만 챙겼고 소희는 입으로만 미안해, 지우야. 내가 정말 실수로라고 말하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고 있었다. 그들은 지우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에 차소리 지르며 자신들에게 달려들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지우는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적신 우유를 한번 흘긋 내려다볼 뿐 조금의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냅킨으로 얼룩을 닦아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박소희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지우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지독할 정도로 차갑고 고요한 정막만이 존재했다. 마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겨울 전선의 새벽 같은 눈빛이었다. 그 시선과 마주한 순간 박소희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늘 세상을 발 아래 둔 듯이 살아왔던 그녀의 얼굴에 생전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희미하게 스쳤다. 괜찮다. 지우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하리만치 연 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다. 옷은 빨면 되는 것이니.
그녀는 말을 마친 뒤 소희의 눈을 피하지 않고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그 시선은 내가 한 짓의 유치함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놀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완전히 뒤집혔다. 모욕을 가한 것은 소희였지만 오히려 그녀가 지우의 압도적인 평정심 앞에 한없이 초라해지고 있었다. 잠시 실례하지. 지우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연회장을 나섰다. 그녀가 사라지자 멎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소희는 애써 태연한 척 헛기침을 했지만 석연치 않은 패배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화장실에 들어선 지우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하얀 우유 얼룩이 묻은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은 육군 군단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심장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차갑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깊게 심호흡을 했다. 수많은 위기와 적의 도발 속에서 자신을 지켜냈던 것처럼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했다. 괜찮다, 강지우. 이따위 얼룩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이것보다 더한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지 않았는가. 그녀는 차가운 물에 손을 씻고 다시 한번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강철 같은 의지로 채워졌다. 바로 그때 연회장 쪽에서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다. 자, 동창 여러분.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들의 배우자분들을 모시고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배우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연회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는 젖은 어깨를 바로 펴고 화장실을 나섰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동창들의 남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지우가 지휘하는 제7기동군단 소속의 현역 육군 장교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아내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지우의 동창이었던 것이다. 이제 곧 모든 가면이 벗겨질 시간이었다. 강지우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배우자들이 합류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아내들은 마치 자신의 분신이라도 되는 듯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방패 삼아 서로를 견제하고 또 과시했다. 유명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강남의 대형 병원 원장, 신생 벤처기업의 성공한 CEO. 그들의 직함이 오가는 테이블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매겨지고 있었다. 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치 군사훈련을 관망하는 지휘관처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계급과 실력 그리고 전우애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재산의 액수와 명함에 적힌 직위가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듯 했다. 이질감. 그것이 그녀가 느낀 유일한 감정이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단연 박소희가 있었다. SY 코퍼레이션 오너의 아들이자 경영기획실 총괄 상무인 그녀의 남편이 등장하자 동창 회장은 물론이고 다른 동창들의 남편들까지 그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몰려들었다. 소희는 그 중심에서 백조처럼 목을 꼬시우TH고 의기양양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어김없이 연회장 구석에 홀로 서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지우에게로 향했다. 아직도 저기 있네. 소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이 남았다. 자신의 화려한 남편을 대동하고 저 초라한 여인 앞에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25년간 이어져 온 이 관계의 완벽한 마침표가 될 터였다. 바로 그 시각 연회장 입구로 분위기가 다른 3명의 남자가 들어섰다. 그들은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단정하지만 기성복임이 분명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짧게 깎은 머리, 꼿꼿하다 못해 경직돼 보이기까지 하는 자세, 그리고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훑는 날카로운 눈빛은 그들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했다. 제7기동군단 소속의 박현수 대령, 김진우 소령, 그리고 이성준 대위였다. 그들은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아내를 찾아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 여보, 여기야. 김진우 소령의 아내가 손을 흔들었다. 김소령은 아내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미안, 훈련 결과 보고 회의가 길어져서. 많이 안 늦었지? 아니야, 와준 게 어디야. 어서 앉아.
저쪽이 오늘 동창의 주인공인 박소혜 남편이야. SY 상무님이시래. 서로 의례적인 인사가 오갔다. 김소령의 시선은 무심코 연 회장을 훑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시선은 한 지점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벽 근처에 홀로 서 있는 네이비색 원피스에 하얀 얼룩이 묻어있는 한 여성. 김소령의 동공과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수없이 사진으로, 영상으로, 그리고 실제 지휘 현장에서 배웠던 자신이 소속된 군단의 최고 지휘관.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장 강지우 중장. 군단장님?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어들어가는 듯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의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응? 여보, 뭐라고 했어?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김소령은 아내의 말에 대답할 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처럼 똑같은 대상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있는 두 명의 선후배 장교를 발견했다. 박현수 대령과 이성준 대위였다.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은 자네도 봤나? 설마 정말로 군단장님이 왜 여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무언의 교신을 숨가쁘게 주고받았다. 그들의 몸은 수십 년간의 군 생활로 각인된 조건반사에 따라 움직였다. 자신도 모르게 흐트러졌던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등 근육에 힘을 주어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사적인 자리라는 인식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의 아내들은 남편들의 갑작스러운 돌변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모든 기류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유일한 사람들은 박소의 부부였다. 그녀는 마지막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 남편의 팔을 끌고 지유에게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서 벌어지는 조용하지만 폭풍 같은 드라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이제 곧 정면으로 충돌하려 하고 있었다. 박소희는 자신의 화려한 세계를 강지유의 초라한 현실 앞에 전시하듯 거만한 걸음으로 그녀의 앞에 섰다. 그녀의 뒤편에서 세 명의 육군 장교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 지우야, 아직도 있었네. 인사해, 내 남편이야. SY 코퍼레이션 윤상무. 여보는 이쪽은 내 고등학교 동창 강지우라고 해. 내가 가끔 얘기했지? 아주 어렵게 살던 애라고. 소희의 목소리에는 동정을 가장한 잔인함이 뚝뚝 묻어났다. 그녀의 남편은 지우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까딱였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지우는 남편이 무척 바쁜가 봐. 아니면 뭐 사정이 있나 보지. 어쨌든 혼자 왔더라고. 안쓰럽게. 소희가 결정타를 날리며 지우의 반응을 살피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등 뒤. 박현수 대령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적인 자리?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직속 상관이자 군단의 최고 지휘관이 일개 민간인에게 저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못 본 척하는 것은 군인의 명예를 버리는 행위였다. 그것은 불명예를 넘어선 직무유기였다. 더군다나 방금 전 지우가 그들을 향해 보낸 아주 짧은 시선. 그것은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인지했다는 뜻이었다. 이제 행동해야 했다. 박 대령은 지우를 향해 한 걸음 단호하게 나섰다. 그의 얼굴에서 남편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오직 수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연대장의 위엄만이 남았다. 그의 움직임에 김소령과 이 대위도 반사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양옆으로 정렬했다. 박소희는 자신의 뒤에서 일어나는 이 기묘한 행동을 그제야 어렴풋이 느끼고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박 대령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훈련장에서나 들을 수 있는 온몸에 기를 실어 외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였다. 주목. 벼락 같은 외침이었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과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 한마디에 칼로 자른 듯 일제히 멎었다. 모두가 경악하며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세 명의 남자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한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강지유에게만 향해 있었다.
박현수 대령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목소리가 호텔 연회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뒤흔들었다. 충성.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조국에 대한 헌신,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담긴 강철을 두드리는 소리와도 같은 외침이었다. 이어 박 대령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며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특히 박소희의 귀에 대모처럼 박혔다. 제7기동군단장 강지우 중장님께 대하여 경례. 제7기동군단장 강지우 중장님. 그 단어들이 연회장에 메아리치는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정지했다. 박현수 대령, 김진우 소령, 이성준 대위. 3명의 대한민국 육군 장교는 마치 한 몸처럼 절도 있고 힘찬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팔각도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한 흔들림 없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군인 그 자체였다. 연회장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사람,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던 사람, 옆 사람과 속삭이던 사람 모두가 하던 행동 그대로 멈춰버렸다. 모든 시선이 경례를 받는 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하얀 우유 얼룩이 묻은 수수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여자. 조금 전까지 모두가 가난하고 볼품없다고 무시하고 조롱하던 여자. 박소희가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아 버리려 했던 바로 그 여자 강지유에게로. 박소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뇌는 군단장과 중장, 그리고 눈앞에 강지유라는 3개의 단어를 연결시키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경례하는 장교들을 보고 자신의 남편을 보고 마지막으로 강지유를 보았다. 그 순간 강지유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3명의 장교로부터 절대적인 충성과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 최전방 군단을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묻은 하얀 우유 얼룩은 더 이상 수치의 상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초연함과 강인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강렬한 상징처럼 보였다. 충격, 불신, 경악, 그리고 원초적인 공포.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박소희의 얼굴 위에서 폭발했다. 그녀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에게 어떤 끔찍한 모욕을 주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가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강지우는 자신에게 경례하는 3명의 장교를 바라보았다. 군복 차림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거수 경례 대신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을 담아 그들에게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수고들 많다. 여긴 사적인 자리니 다들 편히 있도록.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부대에서 보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와 힘이 실려 있었다. 그 한마디에 새 장교는 네, 알겠습니다. 충성. 이라고 짧게 복명한 뒤 경례를 풀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차려 자세 그대로 지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듯 서 있었다. 그제야 얼어붙었던 연회장의 시간이 거대한 파도처럼 터져나왔다. 군단장? 제7기동군단장? 중장이면 별이 3개잖아. 3스타라고. 말도 안 돼. 우리 동창 중에 저 강지우가. 그럴 리가 없어. 사람들은 경악 속에서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꺼내 강지우 중장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군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전차에 올라 사열하는 지우의 사진, 최초의 여성 군단장 탄생, 철의 여인 강지우 중장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사진 속 인물과 우유 얼룩이 묻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눈앞의 인물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한 순간 동창들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경외와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박소희의 세계는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녀가 평생을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의 부 SY 코퍼레이션 상무라는 직함, 그 모든 것이 강지우의 존재 앞에서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초라해졌다. 대기업 상무, 일개 민간인 회사원일 뿐이었다. 군단장은 수만 명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인물.
애초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 빛마저 돌았다. 자신이 쏟아부은 우유가 마치 염산처럼 느껴져 손바닥이 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옆에 있던 최민아는 이미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뒤에 숨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면서 제발 지우가 자신 쪽은 쳐다보지도 않기만을 빌고 있었다. 동창회장이었던 남자는 얼굴이 흑빛이 된 채 거의 기다시피 지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우습게 갈라지고 있었다. 군단장님. 아이고 제가 정말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인 줄도 모르고 제가 이런 누추한 자리에. 그의 비굴한 태세 전화는 역겨웠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를 비웃지 못했다. 모두가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우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소란과 뒤늦은 아첨에 아무런 흥미가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소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다. 지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외와 두려움의 시선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가 움직이자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겁에 질려 길을 열었다. 감히 누구도 그녀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고 시선이 마주칠까 두려워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곧은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연회장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보이는 네이비색 원피스 위에 하얀 우유 얼룩은 이제 그 누구도 비웃을 수 없는 한 인간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는 기묘한 문장이 되어 있었다. 잠깐 지우야. 강지우. 그때 누군가 절박하게 그녀를 불렀다. 박소희였다. 하지만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연회장 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침묵과 망연자실한 동창들만이 좀비처럼 남았다. 박소희는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화려했던 성은 그녀가 25년간 짓밟아왔던 한 여성의 진짜 모습 앞에서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린 후였다. 더 로열 서밋 호텔의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강지우는 자신의 차에 올랐다. 서울의 밤거리는 불야성을 이루며 현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그녀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익숙한 것은 인공의 불빛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전술 차량의 라이트와 하늘의 별빛이었다. 그녀는 강원도의 부대를 향해 자신의 진짜 세계를 향해 운전대를 잡았다. 가슴이 후련한가? 아니, 복수했다는 쾌감이 드는가? 전혀.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격렬한 감정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 그리고 길고 지독했던 과거와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관사로 향하는 길, 그녀는 남편 윤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끝났어. 수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따뜻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은? 당신 마음은 어때? 그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묻지 않았다. 당신은 괜찮아? 라고 물었다. 지우의 입가에 아주 옅은 그러나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응.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졌어. 그녀가 평온을 되찾는 동안 그녀가 떠난 연회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았던 박소희는 남편의 거친 손길에 억지로 일으켜 세워졌다. SY 코퍼레이션의 윤상무는 분노와 치욕으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아내의 허영심을 채워주러 이 자리에 왔다가 집안 전체의 명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꼴을 만천하에 공개한 셈이었다. 당신 제정신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상대가 누군지 알고 그런 끔찍한 짓을 해.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 단 1g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사업에 미칠 파장에 대한 두려움뿐이었다. 박소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부와 명예라는 성이 강지우라는 존재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녀는 이제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다른 동창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봤어?
그 장교들 격려하는 거 장난이 아니었어.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다고. 우리가 강지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소의 쟤는 진짜 미쳤어. 우유를. 이제 우리 다 망한 거 아니야? 군단장을 건드렸으니 세무조사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그들의 후회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었다. 학창시절의 비겁함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기심이었다. 그 순간 동창회는 완전히 끝났다. 아무도 파티를 즐길 수 없었다. 모두가 죄인처럼 혹은 재앙을 피하려는 사람들처럼 서둘러 짐을 챙겨 뿔뿔이 흩어졌다. 한편 3명의 육군 장교와 그 아내들이 모인 곳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강지유가 정말로 군단장님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의 직업을 그저 군인이라고만 알았던 아내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박현수 대령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 대령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사령관님은 우리 육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한계를 몸으로 부수고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그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야. 우리 같은 남자 군인들도 버티기 힘든 최전방 야전에서 뼈를 묻다시피 하셨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훈련을 이겨내신 분이라고. 김진우 소령도 말을 보탰다. 오늘 저런 일을 당하시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것이 바로 군단장님의 강함입니다. 저런 분을 우리가 지휘관으로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아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선으로 지유를 재단했는지 깨달았다. 명품 옷, 남편의 직업 따위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강지유가 이룬 것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위대한 역사 그 자체였다. 그녀가 입었던 네이비색 원피스의 하얀 얼룩은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서 치욕이 아닌 강철 같은 의지를 상징하는 무늬로 다시 새겨지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박소희의 삶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남편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이혼하자는 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법적, 재산적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일 뿐 부부 사이의 모든 유대는 끊어졌다. 그녀가 여왕처럼 군림하던 강남의 사교계에서는 그녀를 대놓고 비웃거나 피했다. SY 윤상무 부인이 군단장한테 우유를 끼얹었대라는 소문은 그들에게 최고의 가십거리이자 그녀를 배척할 완벽한 명분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수백 평짜리 저택에 유령처럼 갇혀 지냈다. 잠을 자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지우의 얼굴,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충성. 이라는 외침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 미끄러져 지우의 옷을 더럽히던 하얀 우유. 그 장면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히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었다. 보복에 대한 공포.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바로 자기 혐오였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그 안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의 돈과 집안의 배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 타인의 약점과 불행을 짓밟아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비겁한 자신. 그녀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치도 성장하지 못한 괴물이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사과해야만 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직접 마주하고 속죄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최전방 군단의 지휘관에게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군단 사령부로 무작정 찾아갈 수도 전화를 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끙끙 앓으며 방법을 찾았다. 인맥을 총동원했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가진 돈과 배경은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다. 같은 시각 강지유는 강원도의 황병산 혹한기 훈련장에서 K-59 자주포의 실사격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설원을 뒤흔드는 포성과 화염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하는 포탄을 보며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까마득한 예실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현실은 이곳 포연과 함성이 가득한 최전방이었다. 박소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미한 기억 하나를 끄집어냈다. 지우가 아니라 지우의 남편. 학창시절 지우가 드물게 존경심을 표했던 선배. 지금은 유명한 역사학자가 된 윤태영 교수.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인맥과 돈을 총동원해 마침내 윤태영 교수의 대학 연구실 연락처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조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제발 아내분께 전해달라며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간절한 메시지를 남겼다. 훈련을 마치고 지휘통제실로 복귀한 지우에게 부관이 메모 한 장을 전달했다. 남편인 윤태영 교수의 연구실에서 온 연락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녀가 다시는 보지 않기를 바랐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소희. 군단장님께 꼭 사죄하고 싶다고 제발 한 번만 만나 뵙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우는 메모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가라앉았다. 남은 것은 지독한 피로감과 이 질긴 악연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부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만나겠다고 전해.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해서 알려주지. 강지우가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서울의 화려한 공간이 아니었다. 민간인 통제선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 철원, 한국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은 노동당사 건물이 멀리 보이는 한적한 찻집이었다. 화려함 대신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과시욕 대신 전쟁의 아픔을 위로하는 숙연함이 흐르는 곳. 그곳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박소희는 찻집의 낯선 풍경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녀가 평생을 드나들던 장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폐허와 철조망은 그녀가 누려온 안락한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지를 침묵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곧이어 지우가 찻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도 단단하고 기품 있는 위엄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소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만 숙였다. 앉아. 지우의 차분한 한마디에 소희는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소희였다. 지우야 아니 군단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냥 정말 미안하다고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 25년 전에도 그리고 며칠 전에도 내가 너한테 한 모든 짓 정말 미안해. 소희는 기어코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계산된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참회였다. 그때 난 내가 부러웠어. 항상 가난하고 혼자였지만 넌 비굴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항상 불안했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고 남편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널 괴롭히면서 내가 너보다 강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비겁하고 끔찍한 짓이었어. 내가 괴물이었어. 지우는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 소희가 겨우 진정했을 때 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사과는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어 소희야. 25년이 지났다고 내가 사과 한마디를 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 흉터는 평생 내 기억의 일부로 살아갈 거다. 소희의 얼굴이 다시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러나 지우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는 않아. 나는 그 상처를 딛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니까. 너는 내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겠지. 그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다. 지우는 창밖, 폐허가 된 노동당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 건물이 수십 년간 저 자리에 서서 전쟁의 아픔을 증언하는 것처럼 너도 내 과거를 외면하지 마.
그 부끄러움을 직시하고 다시는 타인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 그게 내가 나에게 그리고 너 자신에게 진정으로 속죄하는 길이다. 박소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찻집을 나섰다. 지우의 마지막 말들이 귓가에 차가운 낙인처럼 혹은 구원의 빛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용서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무겁고도 선명한 길을 얻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짊어지고 걸어갈 용기가 생겼다. 철원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젖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 이막을 알리는 시리고도 정직한 바람이었다. 혼자 남은 지우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과거의 망령이 마침내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 겨울 들판 너머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흉터는 남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연표가 되었다. 며칠 후 제7기동군단 지휘통제실. 지우는 예하 사단의 동계 도하 훈련 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대한민국 최정예 기동군단을 이끄는 최고 지휘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동창회도 박소희도 이제는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군단장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젊은 여군 소령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들어와 보고를 시작했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 논리정연한 보고 내용, 자신감 넘치는 눈빛. 지우는 보고를 받는 내내 그 젊은 장교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수많은 편견과 장벽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발버둥 쳤던 젊은 날의 자신을. 보고가 끝나자 지우는 딱딱한 표정을 풀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수고했다, 윤소령. 아주 훌륭한 보고였어. 자네 같은 후배들이 있어서 우리 군의 미래가 밝다. 예상치 못한 최고의 칭찬에 윤소령의 얼굴에 환한 존경과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희망에 찬 얼굴로 집무실을 나가는 후배의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자신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넘어져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용기,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 강철은 그렇게 단련되는 법이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눈 덮인 강원도의 산맥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조국이자 그녀의 모든 상처를 품어준 어머니의 산이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세 개의 별이 겨울 햇살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이제 지워질 수 없는 영광이 되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밝혀줄 터였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